1월 19일 현재까지 약 60만 개의 계란이 지금 출하가 금지된 상태에서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다른 감염원이 없는데 예방적 살처분을 이렇게 강요하는 농림식품부는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그런. 일단 계란 쌓여 있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계란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산 계란 수입하는 거 아시죠? 그 비행기로 들어올 때 물류비나 이런 것들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산업마을 계란 같은 경우에는 뭐 멀쩡한 계란이니까 그거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이미 첨단에 와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첨단에 안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3천만 마리를 퍼묻으면 3천억이 드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백신으로 해서 살렸다 그러면은 60억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위험도 평가 없었고 역학조사 없었고 고려하지 않았고 지역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살처분 명령을 정말 탁상인정으로 내리고 있구나. 정말 과학적 방향이 실종됐구나. 시군은 살처분 명령 권자이나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인식할 정도로 기계적 살처분을 남발을 하고 있고요. 3년 넘게 싸우면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지만 단 하나 위안을 삼는다라면 우리 꼬꼬들이, 우리 닭들이 살처분을 안 당했다는 거, 결국은 아이들을 지켰다라는 거. 예방적 차원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수가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한 7천만 마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한 2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토양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물 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살처분 안 하려고 한 20일 정도 버텼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압박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버티지는 못하고 살처분을 하게 됐어요. 사람마을 다가를 로컬푸드나 어떤 매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저는 설레는 사람이고 기분 좋은 사람이고, 또 그게 항상 뭐 한살림이나 이런 생협으로 납품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마을 계란은 누구나 먹으면 안전한 먹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먼저 이제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 준비위원장 유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통보받은 화성시 산업마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실상을 면밀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 공론화를 통해 살처분 외에 다른 지속 가능하고 현명한 대안이 없을까 우리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화성시민신문, 한살림 경기서남부, 화성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화성기후위기 비상행동,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 화성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화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대표로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오세욱 상임대표님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산업마을 예방적 살처분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듣고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지역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이렇게 화성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듯이 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것이 정말로 과학적인 건지, 또 우리가 같이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또 우리의 먹거리 문제, 아주 또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를 이렇게 좀 같이 좀 토의 좀 하자,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민주적인 공론장이 오늘 잘 열렸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 분권 시대라는데, 중앙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중앙에서 시키면은 그냥 다 해야만
하는 것이 지역의 현실. 여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건지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인 토의 속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상황과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산안마을의 살처분 명령에 대한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를 산안마을 청년 생산자 유재훈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안마을의 유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산안마을 그 살처분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우선 상황 일지부터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된 이후로 12월 23일 바로 다음 날 살처분 명령서 화성시로부터 명령서가 내려왔고요. 저희는 같은 시점에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24일 밤에 이제 감시 초소가 설치됐는데요. 살처분 그 매뉴얼에 없는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는데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880건의 그 AI 검사 샘플을 채취해 갔습니다. 보통 이런 검사 샘플 채취 시는 한 10개 정도 이내에 그 샘플을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2월 27일 살처분 명령 취소 성명서를 6,400여 개 지역 단체 또는 개인들이 같이 연대 서명을 해주셔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 화성 서천모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주셨고요. 1월 5일 정밀검사 결과를 수령했습니다. 화면에 계속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880건 전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음성을 받았고요. 지난 월요일 11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도 차원의 중앙적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살처분 규정 마련을 시사하라는 언급에 이 언론으로 보도됐고요. 1월 19일 현재까지 약 60만 개의 계란이 지금 출하가 금지된 상태에서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게 간략히 보고드렸고요. 사실 지금 오늘까지 한 달여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서 저희 산안마을에서 겪고 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느낀 것들에 대한 저희의 지금의 입장 그리고 정리를 한 입장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처분 명령을 받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닭은 어떤 위협이 왔을 때 바꿔버릴 수 있는 시설, 생산 설비가 아닌 생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사육자로서 닭의 삶이 가축으로서 존중받고 죽을 때까지도 존중받는 방법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육자의 도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감염되지 않는 동물을 죽인다는 결정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들은 조류독감을 포함한 전염병이 들어오는 것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잠깐 일어나는 산안마을에만 일어날 수 있는 단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산안마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계산업 전체의 문제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친환경 농가들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반 양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은 다 일반 양계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고 소비자와 직거래 위주로 주로 유통관계를 가지고 가는 이런 친환경 농장들이 살처분을 할 경우에 다시 병아리를 들여와서 계란을 출하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의 거래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한 해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또 몇 번씩 반복되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류독감이 성행했던 앞서의 2014년, 2018년 그런 해들을 지나면서 점점 계열화, 대규모 농장의 증가로 인해 점점 친환경 농가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조류독감이 위협으로 작용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고요. 결국 이런 계열화 대규모 농가의 증가는 전염병 극복을 위한 방역 대책 또는 그런 사육법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보상금을 노린 미식사육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안 좋은 효과에 대한 불안감도 이게 상당히 커졌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 기반이 파괴되고 그것은 결국 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계속 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이런 악순환의 그런 고리에 한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살처분 저희가 명령서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살처분 그 보상금이 24시간 단위로 차감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당 차감되는 보상금 때문에 정말 목소리를 내긴 힘든 진짜 전국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꿋꿋이 양계하시는 수많은 작은 농가들을 생각하니까 이번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부의 의사를 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사람마을이 단순히 생명을 죽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철학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람마을 양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업자가 백신 투약이라든지 계란 수집, 닭똥을 수거하는 전문업자들이 일반 여러 가지 타 양계장을 이렇게 돌면서 교차 오염성을 높이는 그런 일반 양계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모든 사육 과정과 출하 과정을 그 농장 직영으로 관리해서 농장 간 그리고 축산업자 간의 교차 오염의 가능성을 낮춘 양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장점들을 인정받아서 저 2014년, 2018년 조류독감 위기 때 저희 농장 800m 근처까지도 다른 농가에 조류독감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시와의 아주 긴밀한 협조 아래 살처분을 하지 않고 계란도 출하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또 인정받아서 지난해 그리고 2020년 그 방역 선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경기도 단 한 곳만 선정하는 그런 방역 선진화 사업에 저희 사람마을이 선정이 돼서 방역관리동, 차량 소독기 그리고 퇴비사 같은 그런 새로운 시설들, 선진화된 시설들을 갖췄고 단순히 시설들을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 사육자들의 방역의식도 높이 끌어올려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이렇게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진 방역의 모델로서 이렇게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그 시민과 그 도비로 이렇게 세금으로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체계를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획일적인 행정으로 원칙적으로 3kg 안에 닭들은 무조건 살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농림수산부의 획일적 행정에 아래 이렇게 죽음을 강요당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정책인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지금 22일 날 최초의 발생 지점에서 지금 최대 장복기 3주가 지금 지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간이 키트로 AI 조류독감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음성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지역 내에 다른 감염원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지역 내에 다른 감염원이 없는데 그 예방적 살처분을 이렇게 강요하는 농림식품부는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그런 행정의 아집이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는데요. 이런 압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극복할 수 있는데 농림식품부의 이 행정을 극복하지 못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매일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저희 사람마을 양계는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 라는 모토로서 하루하루 이렇게 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모두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 만물, 그리고 지금 때가 아니라 이렇게 후대까지 포함해서 양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전의 타산을 따지기보다는 닭, 농가, 또 자연, 그리고 시민 모두가 번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또 만들기 위한 출발점을 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가금수의사협회의 김종웅 회장님 모시고 전문의로서의 견해를 죄송합니다. 윤종웅 회장님 모시고 전문의로서의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윤종웅 회장님 나와주세요. 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가금 전문 수의사고요. 가금이라 하면 주로 닭입니다만, 아무튼 닭 관련해서 한 23년 정도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현재 이제 저희 수의사, 가금 전문 수의사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2016년도 산란계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으면서 저희도 이제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안으로 이제 백신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큰 제목은 이제 임상수의사가 바라본 EGPAI, 고병환성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3km 방역대가 무리한 것이다 아니냐, 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이제 방역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은 이제 차단 방역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신지 이제 각자 틀리실 거예요. 혹시 이제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코로나를 빗대서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떤 질병에 걸리려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 원인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 3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환경이라고 한다면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농장, 경기도에 있는 농장, 화성에 있는 농장, 강원도에 있는 농장이 굉장히 방역이 좋아서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안 걸린 거고, 또 어떤 농장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어떤 농장은 시설이 나쁘지만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그거랑 관련이 없이 질병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애초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이런 어떤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단 방역이라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노력의 퍼센트가 과연 얼마나 될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번째가 이제 몸에서 방어를 하는 자연적인, 우리 몸에는 그런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금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닭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그 닭에는 다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주사로도 하고 음수로도 하고 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게 없이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의사로서 이 각 부분을 다 30%씩 봐요. 그러니까 방역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최고의 방역을 하시는 분도 30%까지밖에 방어를 못 하시는 거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30%를 아예 처음부터 얻고 가시는 거고, 우리가 이 면역을 놓치면 결국 아무리 잘 막아도 30%는 방어를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10%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운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식 의견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3km 방역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역대는 이제 정확한 역학 조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농장의 능력, 그다음에 농장 안의 동선, 그다음에 이제 쥐나 어떤 중간 매개체들,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차량 이동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에 원래 조사가 돼서 이런 게 어떤 농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 농장은 몇 % 발병 확률이 있다. 혹은 여기서 발병을 했을 때 그 주변에 500m 농가에서는 몇 % 발병 확률이 있고 3km 농가에서는 어떤 확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컴퍼스로 그린 3kg 그거를 적용을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요. 일부 국가는 이제 그 3kg를 약간 찌그러뜨린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하긴 하는데, 그 3kg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 농장만 드러낸다, 혹은 뭐 500m,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뭐 3kg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평가를 하지 않고 또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500m, 3km 이 논의에서 벗어나서 프레임을 바꿔보자. 저희가 아까 놓치고 있었던 그 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백신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을 한다고 살처분을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백신은 누구나 알지만 사실은 다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다들 놀라시는 부분이, 지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이 냉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수분이 있고요. 긴급 백신에 대한 이제 그 SOP, 행동 지침이라는 게 2018년 12월 이 지침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항원뱅크 비축이라고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어떻게 해서 언제 쓰고 누가 쓰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아마 여기 링크 보실 수 있고, 자료들도 다 공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신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신들이 이제 어떤 그 항원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의 검역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보고서에 작년이군 2020년에 낸 자료인데요. 요거를 이제 쭉 보시면 항원형이 일치할 경우 100%.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이 비치한 두 가지 종류의 항원형 중에서 올해 저희가 이제 G5N8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랑 여기 2344가 100% 일치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신을 쓴다면 저희는 100% 닭이 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닭이 생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닭이 감염이 됐는데 바이러스를 덜 퍼뜨려야지 주변 농가에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배출량도 3일 안에 다 사라집니다. 굉장히 이제 100%, 그러니까 100분의 1 수준으로 바이러스 배출량이 감소를 해요. 이제 똥이나 기침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게 굉장히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항원이 이제 한 10분의 1 용량으로도 방어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요 실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죠. 이제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백신 정책이라는 게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백신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예방적 백신, 긴급 백신,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백신, 전국 백신. 그러니까 예방적 백신이라는 거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자, 이게 예방적인 거고, 긴급 백신은 일단 어디 발생하면 그 주변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주변을 동그랗게 하면 링백신이 되는 거고, 뭐 화성에 터졌는데 경기도를 다 하자, 그럼 지역 백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하고 그 닭들을 나중에 이제 끝나서 죽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살릴 것이냐, 이런 어떤 결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닭들이나 오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닭들부터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사는 것들, 산란계, 종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닭들은 한 30일 정도 키우거든요. 그런 닭들은 이제 백신을 안 하죠. 그냥 면역이 생기는 시간도 있고, 이런 닭들은 그냥 발병하면 바로바로 살처분을 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백신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하고 살처분 안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이거 전국에 다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요 동그라미가 이제 500m고요. 요 동그라미가 3km고, 요게 이제 10km예요. 그 500m랑 3km는 6배, 거리로 6배면은 그 면적으로는 36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농장들은 지금 다 살처분인데, 사실 지금 긴급 백신 정책으로는
요 3kg에서 10kg를 하는 여기 있는 농장들한테 이제 백신을 해서 이게 더 퍼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지침으로 돼 있는데 요건 꼭 그걸 따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여기에 발병 농장이 없어도 미리 이제 위험한 지역을 다 해버린다든지 이런 결정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천안시에서 이제 16, 17년도에 이제 발병을 했을 때 거기를 다 3kg를 파묻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이제 백신을 긴급 백신을 했을 때, 지역 백신을 했을 때, 예방 백신을 했을 때 비교를 한 거예요. 요 3kg를 다 묻으면 요 원 동그라미 하나에 100억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미접종식에 1840억이 들었는데 이게 한 15개인가 6개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발병 농장 때문에 주변에 한 60만 수 정도가 묻히면 재정액으로 한 100억 정도가 들어요. 그 직접 피해액만 묻는 비용까지 해서. 근데 요게 이제 백신을 안 할 때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묻었을 때고요. 지금은 지금 이 정도보다는 발병이 적지만 어쨌든 여기를 이제 그 아까 3kg에서 10kg 구역만 이제 백신을 하고 거기서 발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80%만 효능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피해액이 이 정도로 이제 뚝 떨어집니다. 한 40% 정도 감소를 하죠. 근데 만일 이제 발병 전에 혹은 발병을 뭐 한두 군데 하더라도 이 지역을 전부 했을 때 그때는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한 80% 정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만. 지역 백신, 예방 백신은 사실 공간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만, 이제 예방 백신은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지역 백신은 이제 어디가 터졌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 백신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좋겠죠.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백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뭐 사회 추종을 불허합니다. 요 얘기가 뒤에서 다시 또 거론이 될 거고요. 백신을 하면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간이 검사하듯이 예찰,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말인데 그런 거랑 이제 수의사들이 와서 백신을 하더라도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전한지 혹은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갔는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게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백신으로는 백신을 했을 때 이제 걸렸는지 아니면은 백신 때문에 면역이 생겼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구분하는 백신도 지금 국내에 생산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쓰면 사실 6개도 뿌리는 백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은 이미 첨단에 와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첨단에 안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하려면 이제 백신을 100% 전부 닭겠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1% 정도 닭을 남겨놔요. 그래서 얘네들은 백신을 안 하고 얘네들이 걸리면 빨리 죽을 테니까 얘네들을 계속 검사를 하면서 죽은 닭을 검사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I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얘네들 가지고서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청정국 지위도 가능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이 수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청정국에 목을 매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백신을 하고 나서는 아마 이제 보상 플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를 보상할지, 그다음 백신을 하고 나서 신고를 들어온 거는 또 얼마를 보상을 하고 뭐 매몰비는 얼마를 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백신이 경제적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다양한 정책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 소요액이랑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3년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벌써 9번째, 10번째 터지고 있는 건데 2010년도부터 이제 더 그 피해가 커졌습니다. 거의 이제 1000억 단위 이상 항상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도 계속 발병을 하니까 요걸 합산을 해보니까 한 번 발생할 때마다 평균 2,100억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꼴이니까 매년 1000억이고 요걸 이제 2차 피해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2.33을 곱해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2,500억 정도를 땅에다 그냥 파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파묻는 게 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돈이 아까워서요. 일단은 그 살처분이랑 백신을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뉴스에서 뭐 2천만 마리를 묻었다 그러면은 그냥 만을 억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를 계산을 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천만 마리를 퍼묻으면 3천억이 드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백신으로 해서 살렸다 그러면은 60억 정도면은 커버가 됩니다. 한 20배 정도, 50배 정도 이제 비용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요건 단순 비교고 여기에 이제 재반적인 얘기는 또 뒤에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요 표가 아마 거의 모든 얘기를 다 정리해 놓은 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처분 정책은 뭐 모든 분이 느끼시겠지만 지속 가능성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이런 단점들이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그 18세기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살처분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살처분과 함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만이라도 해서 과연 이게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 방법만 고수해 볼 필요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두 번씩 써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서 긴급하게 써본 경험이 있었는데 상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 썼을 때 만약에 내년에 조린플랜자가 발병을 안 하면 그 백신을 또 버려야 되고, 또 이런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만들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일부 나라들은 이제 선진국들이라 하는 나라들이 예방적으로 써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발병이 되게 적어요. 한국보다 좀, 한국이 100개 발생하면 여기 10개 정도 발생을 하니까, 또 얘네들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백신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지금 요 세 나라가 전 세계 예방 백신의 거의 한 99%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백신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람한테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재국이랑 우리랑 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잘해서 그걸 모방하는 식의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K방역 했듯이 K축산 방역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멘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걸로써 이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차단 방역의 한계점, 그다음 백신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고, 백신이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체 감염,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Q&A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조류인플루엔자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와, 그것 때문에 많이 죽지 않았냐, 또 어떤 분은 글쎄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렇게 이제 답변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H5N1, H5N6, 뭐 지금 H5N8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는데, 전 세계에 실제로 요걸로 죽은 사람은 고작 한 1,500명, 그러니까 1,700명 뭐 그 정도, 감염자 대비 뭐 이제 죽은 사람이 이 정도 되고요. 요게 이제 15년간 통계니까 매년 한 100명 정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그 뭐 스페인 독감, 뭐 신종플루 이런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절 독감 혹은 신종플루는 아예 돼지 독감인데, 그럼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한 거거든요. 그 뒤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런 게 이제 혼합이 돼서 변이가 일어나면 위험한데 그럴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 코로나가 그 통계를 보시면 100만 명을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나라들은 지금 한 요 회색 구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을 확률이에요. 우리가 죽을 확률인데 자살, 교통사고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요게 존재를 하고요. 거의 이걸로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에 쏘이거나 이제 개에 물리거나 보다 훨씬 작은 확률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심플하게 계산한 거고요. 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는 그거에 비해서 뭐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사상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 위험한 거 따지면 농장이 제일 위험하고 저희도 위험합니다. 맨날 죽은 닭들을 만지고 있고 하니까요. 그 아까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은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과 사람이 이제 공존하거나 먼지를 많이 들이마신다거나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더라도 그게 이제 호흡기 깊숙이까지 침투가 돼야 발병을 하는데 코로나는 이제 상부호흡기 수준에서도 발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좀 어렵고 바이러스 양도 많아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뭐 이런 식문화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데들은 이제 그 가금 시장에서 이제 닭과 오리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키우기 때문에 오리에서 이제 계속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식되는 게 문제고, 베트남 같은 데 가보시면은 보신 적 있겠지만 닭과 오리들이 이렇게 계속 뭐 외부에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규모 가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이 점 하나가 100개씩, 농장 100개씩, 요구가 300개씩 뭐 이렇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 다 산업화돼 있고 뭐 통제되는 그런 범위라고 봤을 때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은 이거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같은 그림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빨간 나라들이 지금 상세 국가고 철새들이 이제 여기 호주부터 해서 이렇게 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철새들이 북극으로 가서 이제 매 겨울 이제 그 유럽,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그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발병을 하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것들이 발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매년 겨울 우리가 이렇게 파묻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를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랜들이 다시 또 이제 그 시도가 돼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저도 어찌 하다가 이렇게 책으로 좀 엮었어요. 이게 좀 늦었지만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궁금한 분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물권 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 팀장님 모시고 2016년 살처분 반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답니다. 김현지님 나와주세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K-방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물 방역 얘기를 하면은 매번 너무 비참하고 암담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참사랑 농장에 대한 경험도 공유를 드리고 할 텐데요. 여기 지금 와 계신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현장에서의 당면 과제를 정말 진지하게 어떤 삶적인 측면에서 같이 함께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제가 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 드리는 얘기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과학적 방역 실시로 살처분을 최소화해 달라. 저희가 동물보호단체로서 늘 오해를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늘 생명만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과학적이야. 이제 그런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방역의 실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남마을을 응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방적 살처분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2019년에 국내에서도 처음 발병을 했는데요. 그때도 44만 마리, 지금도 계속 발병을 하고 있죠. 사육돼지와 멧돼지까지도 그 살처분에 대한
굉장히 광적인 그런 어떤 혼돈의 카오스에 저희 세대가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구제역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 2010년에서 11년 넘어갈 때 악몽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돼지와 소들이 생매장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 2003년 이래로 거의 해마다 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처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정말 고병원성 조류독감만으로 이번에 1억 마리 이상 이제 그렇게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적으로 1억 마리 이상을 돌파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 동물들의 희생이 방역에 도움이 되었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더 이상의 무고한 살처분 희생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과학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번 조류 독감은 이제 2천만 마리 살처분 희생에 육박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역대 조류 독감이 일어났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3,8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었던 여기 지금 그 참사랑 농장 그때 겪었었던 그때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그 이후로 지금 최고로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반경 3km 무조건 살처분이 원칙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3km는 사실 방역대 설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사실 이 방역대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기준을 보시면 이제 발생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발생 농장 반경으로 500m 거리의 관리 지역이라고 명칭되는 그런 방역대가 있고 그리고 반경 500m에서 3km 사이 여기를 보호지역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경 3km에서 반경 10km까지를 예찰지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방역 정책을 수립을 하고 방역 정책을 적용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방역대 설정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방역대 자체가 살처분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그런 범주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와 역학조사 그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방역대를 설정을 하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생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관리 지역 안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좁게 할 때는 500m 정도로 살처분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지역 살처분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당연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SF 때 어땠습니까? 행정구역 전체를 살처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살처분에 대한 어떤 법령 같은 것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내용 실행을 담은 좀 더 자세한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위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20조 살처분 명령을 보시게 되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 전염병 특정 매개체의 경우에는 또 어떤 그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이 어디가 이제 그냥 뭐 검사도 없이 역학조사도 없이 그냥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워딩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법에서는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을 보시면요. 시장 군수는 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호부터 4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보시면요. 2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 조수류 서식 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서 시도 가축 방역 심의회의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과 살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시장 군수가 살처분 명령권자이면서 그 명령권을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라든지 그런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 9에 나와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별 위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 여건 나와 있고요.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단위 면적당 축산 종사자 수, 야생 조수류 서식 실태, 계절적 요인, 기타 고려 사항에는 이제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누가 명령권자냐, 누가 권한을 가졌느냐, 누가 살처분의 취소를 살처분 명령을 결정하고 또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 방역 심의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 가축 방역 심의회를 두고 지방 가축 방역 심의회를 두고 이제 이런 것들 구성 요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에 보시게 되면 검역 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가축 방역 심의회 위원, 관계관 및 검역본부 등과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 대상 동물의 살처분의 범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서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외를 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행 법은 이게 지금 저희의 현실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제도의 틀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법령상으로만 보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탁상행정 살처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위험도 평가되지 않고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해외랑 참 많이 찾아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랑 뭐가 다르냐. 그런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도 법령에서는 3km를 이제 발생 농장으로부터 떨어진 3km를 보호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10km로 예찰 지역 방역대로 설정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작동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생명 살처분으로 그것을 이제 방역이라고 이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거리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고요. 사실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도입에 근거를 마련을 해두고 있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OI의 최근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유럽의 경우와 우리나라에 지금 발발하고 있는 이 H5N8이 이제 똑같은 경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있는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H5N8이 러시아에서도 9월 18일부터 최근까지 계속 발발하고 있는데 발생 농장 살처분 수가 200만여 마리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발발하고 있는데 약 20만여 마리 이렇게 발생 농장 살처분을 했고요. 이제 저는 국내에서는 막 2,000마리 육박하고 그러는데 이제 리포팅 되는 부분은 예방적 살처분 수를 제외를 하고 리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그 리포팅된 OI 수치로 보면 368만여 마리 이렇게 발생 농장 살처분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리포팅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수를 예방적 살처분으로 없애고 있죠. 이게 단편적으로 1월 11일 기준으로 1,500만 마리 국내에 살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발병, 그러니까 확진해서 그 해당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살처분한 경우가 25%고 나머지 75%는 다 예방적이라는 명목 하에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정말 어떤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제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있는 거냐, 그것이 뒷받침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비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방역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국내에는 축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산으로 밀식 사유, 농가가 정말 많죠, 국내에. 그래서 한 농가 확진 시에 이제 그 농장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 살처분 피해 마리수로 치면은 대량 살처분을 야기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와 농가 사이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에 따른 획일적 예방적 살처분 시에 대량 살처분이 야기됩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네덜란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네덜란드가 약 35만 마리 살처분했다고 해서 이제 보고서 몇 개로 리포팅된 거를 제가 좀 쓱 보니까 이제 보호지역 3km 내에 이제 농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으면은 많을 때 서너 개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살처분 숫자 자체도 좀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국내는 동물 학대 사육 환경에서 이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케이지를 허용하고 있고요. 동물 복지 농장의 경우도 극소수죠. 이분들은 사실 획일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서 대안적 축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사실 꿈을 많이들 이루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꿈을 잃지 않으시려고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점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부 방침,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3km 무조건 살처분 정책, 이러한 잘못된 정부 방침에 국내의 이러한 악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루 영향을 미쳐서 대량 생명 희생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경시 살처분의 남발을 막으려면 과학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학적 방역에는 앞서 얘기해 주신 뭐 백신 도입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살처분에 앞서서 위험도 평가라든지 역학조사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예방적 살처분의 정도를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이제 축산 환경의 근본적인 전환과 개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시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사랑 농장은 탁상행정 살처분에 저항을 하신 첫 번째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2016년 11월 조류독감 발병하고 이제 그게 그때 발병한 조류독감이 이듬해까지 가금류 3,800만 마리 이상을 죽인 역대 최악의 살처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산에 소재한 참사랑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이었고요. 당시에 닭이 이제 5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은 다 이제 대기업, 그냥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네, 대기업 계열화된 육계 농장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참사랑 농장은 사실 지역 내에 거의 유일한 동물복지 농장이었고 산란계로서는 정말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처분의 그림자가 조류독감이 이제 익산에도 찾아오게 된 거죠. 2017년도 2월 27일에 농장에서 참사랑 농장에서 2.1km 떨어진 유경 종계 거기서 이제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하고 이것도 그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같은 해 3월 5일 2.4km 떨어진 곳에서 또 두 개소에서 조류독감이 발병 확진이 됩니다. 한 곳은 유경 종계였고 한 곳은 육계였습니다. 여기도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3월 5일에 대한 건으로 지역에서 가축 방역 심의회, 근데 이 가축 방역 심의회에 이제 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관 단위를 가지고 그게 중앙이냐 아니면 지역이 맞느냐 이제 그러면서 정말 중앙 가축 방역 심의회인지 아니면 지방 가축 방역 심의회인지 이제 그조차도 굉장히 불분명한 이제 그 나중에 책임 넘기기 부분을 좀 설명드릴 때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가축방역심의회에서 3km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사랑 농장도 3월 10일까지 살처분을 해라라는 명령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 통보는 3월 10일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방적 살처분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의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참사랑 농장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답이 없는 건 사실 저희가 대법까지 가는 재판 과정 내내 똑같았습니다. 네. 위험도 평가 없었고 역학조사 없었고 고려하지 않았고
네, 지역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살아남은 5천 마리 닭들이 그 비과학적인 잘못된 방역 정책의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비감염 판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최대 잠복기 도과한 시점에까지도 비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 최대 잠복기가 도과한 닭들에 대해서까지 계속 살처분을 강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산안마을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도 매일매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를 이제 그 1차 발병 확진됐을 때 그때 하고 나서 그리고 3월 27일 그때가 이제 최대 잠복기 도가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 공식으로 검사를 의뢰를 하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 사유가 살처분 명령에 거부한 농장을 검사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냐. 이제 이런 황당한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사랑 농장은 민간에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결국에 이제 그 예찰 지역 전환 직전에 이제 참사랑 농장이 알릴 때 그때 다시 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해주고 그때까지도 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과 중앙의 이제 그 떠넘기기 쟁점은 사실 살처분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도 나는 못한다라고 하고 중앙에서도 건의받은 적이 없다. 난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익산시는 농림부 명령에 따른 살처분 결정을 했던 거고 시는 전혀 권한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말 많이 반복됐었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대한 아까 제가 앞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법령 확인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줬죠. 그러면서도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그때가 이제 기각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각됐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제 회신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이랬었습니다. 핑퐁 게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전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13일에 사실 참사랑 농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도 거시고 본안소송도 들어가시고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이 되고 행정심판 결과도 기각이 되고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이 되고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제 카라와 함께 즉시 항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와중에 익산시는 지금 산안마을도 고발 조치 당하셨잖아요. 참사랑 농장도 이때 익산시로부터 살처분을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드리고요. 어찌됐든 3월 28일에 예찰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황당한 거는 이 예찰 지역 전환이 사실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참사랑 농장은 예찰 지역 전환된 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계속해서 익산시가 살처분을 하자라고 재통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설득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뭐 계속 이제 위압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익산시의 살처분 강행 방침에 대해서 농림부의 판단을 요청을 하는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그게 3월 31일 이미 그 최대 잠복기,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도가한 시점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이제 공문으로 확인을 해 주었고요. 그때 지금도 사남마을이 쌓여가는 달걀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참사랑 농장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1일이 되어서야 익산시가 비로소 참사랑 농장의 예찰 지역 전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면서 뒤늦게 알려주면서 3월 28일 이후에 생산된 달걀은 출하해도 좋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지만 참사랑 농장은 실제로는 4월 21일 이제 그 통보받은 날짜부터 이제 달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다가 그 즉시 항고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5월 16일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살처분 명령이 집행정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전개됨으로써 그때 살짝 일단락이 된 듯하다가 그리고 이제 본안소송에 전개되게 됩니다.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는 본안소송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이 본안소송은 요때 첫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의 공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2018년 5월 1일에 재판부가 이제 이날이 선고를 얼마 안 앞둔 날이었었는데 조정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권고안의 내용은 익산시는 살처분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소송을 취하해라. 이제 이런 조정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덥석 이제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저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를 할 거였으면은 사실 1년 전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 직전까지는 나는 취소도 못한다. 나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라고 계속 하다가 이제 법원에서 조정 권고안이 내려오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서 이제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는 제스처를 보인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뿌리기를 참사랑 농장과 같은 범법 농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게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겠구나 해서 이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회의 의미와 취소의 의미는 또 행정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 권고안을 저희가 받지 않았고 5월 31일에 1심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다라고 소를 제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그게 기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농림부의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방침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탁상행정 살처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참사랑 농장의 살처분 취소를 같이 청원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 고등법원이 이제 2심 재판부가 원래는 요날 선고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선고를 연기를 하고 익산시에 여러 가지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재판부가 조금 전향적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전개를 하면서 2심 결과를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된 이유가 사실 그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굉장히 꽤 치열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맞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상황의 긴박성으로 미뤄봤을 때 취소를 할 만큼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하게 됐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처분은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5,000마리 닭들은 계속 그 살처분 명령 취소되지 않은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비록 패소를 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청이 정말 위험도 평가 하나도 안 하고 문서 한 장이 없었거든요. 살처분 명령을 정말 탁상행정으로 내리고 있구나. 정말 과학적 방향이 실종됐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시군은 살처분 명령 권자이나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인식할 정도로 기계적 살처분을 남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사실 중앙이 어떤 방침을 정하게 되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거를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2018년에 그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양산시 사례 하나하고 지금 그 경기도에서 전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계신 거 그렇게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소송에서도 썼었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가 이제 양산시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때 그 무시무시한 역대 최악의 조류 독감이 발생했을 2016년 12월 당시에 사실 3km 예방적 살처분이 만연하던 그 때에 양산시가 먼저 나서서 지방의 가축방역심의회를 설득을 하고 그 가축방역심의회에 지역의 농장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획일적인 살처분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 제시하면서 대신 우리가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뭐 농장 소독이라든지 인근 하천 방역 그리고 매일 주변 농장 항원 검사를 실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약조를 하고 그리고 살처분 범주를 500m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 범주는 보호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았고요. 추가 발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걀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지역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을 3km 반경 외 지역에 환적장을 마련을 해서 전량을 가공공장에 집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역은 물론 달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시 직원이 차에 동승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한 사례가 저는 이제 어떤 뭐 농가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이런 것들은 행정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성시하고 경기도의 최근 그거가 농림부하고도 잘 되어서 정말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뭐 취소가 됐든 철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무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바로 어제 뜬 기사인데 이제 요런 기사가 났고 특히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도 관계자는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해서 발생 농가와 3km 이내에 있는 농장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농림부에 이제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정을 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령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법령에는 시장과 군수가 명령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역에서 조금 더 지역은 주체성을 갖고 이제 중앙은 책임감, 방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전환 이제 요런 부분들로 서로 아름답게 좀 종결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익산의 참사랑 농장 유소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해 봤잖아요. 이 살처분 거부라는 게 얼마만큼 큰 파장을 갖고 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선 산안마을 관계자분들하고 대표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3년 넘게 싸우면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망가져 있는 상태지만 단 하나 위안을 삼는다라면 우리 꼬꼬들이 우리 닭들이 살처분을 안 당했다는 거. 결국은 아이들을 지켰다라는 거. 내가 키우는 내 닭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누가 내 닭을 지키겠어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닭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고 사실은 닭들이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농장주님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키우는 환경,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잖아요. 네, 정말 최고예요. 저도 야마계시로 양계를 배웠고 그래서 최고의 환경의 요건에서 닭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살처분이 된다라면 정말 대한민국에 더 이상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많은 화성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산안마을을 정말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AI라는 게 조류독감이라는 게 철새 탓을 하자라면 자 공장식 축산이나 모든 저희 그 동물복지 농장들도 입원을 달고 있는 방사형이죠. 네, 건물 안에 있어요 아이들이. 철새가 날아다가다가 거기 심심해 갖고 마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럼 결국은 농장 자체 내 방역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옮기고 자동차 바퀴가 옮기고 언제까지 철새 탓만 할 겁니까? 과학적이다, 뭐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수의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면역력이잖아요. 자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그 공장식 축산에 그 A4 용지도 안 되는데 갇혀 있는 아이들이 날개도 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을 거예요. 어떠한 질병에도. 그렇게 키워지는 아이들과 저희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처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고 행동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축산을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방역대 그어놓고 3kg 다 죽여. 이거는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잘못된 방역 정책 그리고 정말 산안마을 이번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외로운 싸움을 3년 넘게 저는요 행정처분도 받았어요 2년 동안. 모든 지원 사업 다 끊기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동물권 가라가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작년에 다 끝났어요 모든 재판이. 그때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른 먹거리, 옳은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산안마을 같은 곳은 정부 자체에서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으로 산안마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역 토론자 3분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산안마을 유정란을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 한살림 경기서남부 박미애 농산물 위원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박지연 부이사장님, 그리고 살처분에 대한 환경적 문제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박혜정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토론자로 박미애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살림 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장 박미애라고 합니다. 저는 농산물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 소비자이기도 하고 산안마을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육환경 문제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국민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안마을 닭들은 풀사료를 먹고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또한 경축순환으로 생태순환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안마을 농장을 우리 마을 명소로 삼고 싶을 정도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류독감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미이행으로 계란 반출이 금지되어 농장 경영이 위기에 당면해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AI 농가 발생일로부터 예찰 기간 3주가 지났고 치료 채취 결과 한 차례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루에 2만여 개의 쌓여가는 계란은 다른 정상 출하되고 있는 계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품위생상 문제가 없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에 응하지 않아서 계란의 반출이 안 된다고 일관하는 것은 방역 지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찰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찰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해야만 예찰 지역을 해제하여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득력 없는 논리는 이제 하루빨리 거두어야 합니다. 누구도 득될 게 없는 상황이죠. 지역 언론, 대중매체에서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이 과도하다고 연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명분 없는 세금 낭비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장 경영 기반의 악화와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왜 외면하시는 거죠? 살처분 후 매립지 오폐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빈대 잡으려다 추가 삼간 태우는 격에 악순환의 결과를 왜 강행하고 있나요? 소비자의 권리로 건강한 산안마을 유정란이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반출 허가를 요구합니다. 시민들 6천여 명이 AI 무차별적 살처분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을 산안마을 측에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민이 감사한 일입니다. 피해를 감내하며 동물의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고 공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산안마을이 선례가 되어 일방적 획일적 행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아이쿱의 박지연 부이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아이쿱 부이사장 박시연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앞에서 다 해주셔서 거의 정리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예방적 차원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수가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한 7천만 마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한 2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토양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물 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가축 살처분은 가축을 잃은 농심 그리고 쓰레기 버리듯 처분되는 동물들의 생명 윤리
그로 인해 야기되는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등 보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에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과 매몰지 관리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집단 가옥이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이라는 선정 기준을 무시한 매몰지가 굉장히 많았고 구석기 유적지에 오리를 파묻은 곳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와 침출수 배출관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매몰지도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생수 수원지가 구제역 때 발생한 매몰지 인근이라서 대대적인 소비자들이 반품을 한 게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는 나와 별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몰지는 여전히 악취를 내뿜고 아까 카라에서 말씀했던 그런 동물뼈와 곰팡이가 가득한 무덤 위에서 자란 농작물은 누구의 식탁을 오르게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풀이되는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서 사회적 공론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금 박혜정 국장님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상 뭐 이제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이게 왜 이렇게 살처분이 예방적 살처분이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여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로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제정된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법은 동물도 물건이나 아니면 인간의 소유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동물복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적이라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살처분이라는 건강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요번에 알기는데 닭의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35일 만에 닭을 키워서 닭을 출하해서 그걸 먹고 있고, 산란계 농장하고 다르게 육계 농장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축으로 먹어야 되는 부분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러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공장식 축사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공장식 축사가 나쁘다 좋다라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케이지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닭들이 과연 건강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물복지법에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식량농업기구라는 FAO에서도 그 발표를 했어요.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은 조류독감 확산 제1원인으로 꼽고 있다. 공장식 밀집 사육이 전파된 바이러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친환경 사육 방식으로 전환해서 그 가축들, 닭을 포함한 모든 가축들이 좀 더 친환경, 살아있는 동안에 친환경적으로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친환경 비율이 영국은 48%, 독일은 89%, 스웨덴은 78% 정도가 친환경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은 친환경 사육 비율이 얼마일까? 2018년 기준으로 1.5%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식 축사에 대한 방식들, 그리고 축사와 축사 간의 간격이 너무 짧은 거, 너무 좁은 거,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가 이러한 살처분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병원성 AI가 퍼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는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부분들. 하지만 지금 이제 2020년 현재 62건의 1,800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산안마을에서도 공장식 축사가 아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농가를 닭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로 그러면 이러한 살처분을 막는 예방적 살처분이란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닭들이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카라가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긴급살처분 안에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지금 21일이 지난 SOP라는 긴급 방역 대책 중에서 하나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예찰 지금 보호지역이란다. 이제 보호지역, 살처분 지역에서 예찰 제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 마지막 아까 제가 화성에서는 2건이 발생했고 23일 날 발생한 게 화성에선 마지막이지만 평택의 고잔리에서 28일 날 또 한 번의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3km 안에도 산안마을이 들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로 28일 후에 21일이 지난 21일이 경과한 날이 바로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했을 때는 식용란의 출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건강한 계란들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 있는 계란들은 좀 이렇게 출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법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시와 군,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부분들로 가능한데 문제는 계속해서 왜 그럼 우리 화성시와 경기도는 움직이지 않냐 그거에 대한 명령권자가 화성시인데라고 이야기하는 의문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의 모든 권한이 농축산식품부의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농축산식품부가 계속해서 살처분해라라는 명령들을 고지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는 사육 형태, 발생 상황, 교통, 지형에 대한 여건들을 제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마을에 아니 산안마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화성시의 산안마을이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없고 지금 두 번이나 이런 AI에서 계속해서 자체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남았던 이런 농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부에다 건의하고 정부는 그거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일 날은 예찰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1월 30일 날은 예찰 지역 31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살처분 날로부터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찰 지역의 이동 제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즉 예찰 지역도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다른 농장이 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30일 지금 현재는 21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찰 지역으로 전환해서 알을 출하하는 것. 두 번째로는 31일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이제 예찰 지역까지 해제되고 이동 제한까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지역에서 좀 힘을 모아서 시장과 함께 그다음에 경기도와 함께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부에 좀 일방적인 지금 무조건적인 살처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함께 아까 말했듯이 장기적으로는 공장식 축사에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그런 생명권을 인식을 더 증진할 수 있다는 게 동물보호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농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좀 더 가축들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좀 그리고 공장식 축사에서 좀 더 친환경 축사로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무조건 살처분에 대한 법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부회장님 모시고요. 살처분에 대한 법적, 행정적 법안에 대한 정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입니다. 그 부소장 맡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 코로나 시대 AI로 인해서 예방적 살처분 명령 거부하고 사람하고 닭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산안마을하고 마을 주민들께 우선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덕분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윤종호 선생님께서도 그 아주 세밀하게 그 현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강석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역과 환경과 면역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체를 그냥 처리하고 말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환경과 생명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어떻게 가져나갈 건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면역 체계를 갖추고 또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농장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만큼의 이 비용을 우리가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저렴한 이 화석 연료와 저렴한 생산 방식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먹거리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카라의 김현지 선생님도 그 아마 참사리 농장을 이제 소송을 같이 하시면서 조금은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외로움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산안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그래도 참여하고 계셔서 조금은 힘이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뭐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은 그 행정적인 처분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관료 행정의 어떤 결과나 성과 중심주의 또는 뭐 경제적인 효율의 문제 그리고 아까도 한 분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인 어떤 행정 편의주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고변성 이 AI의 뭐 치명성이나 각들에 대한 그리고 확산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더라도 근데 이 예방적인 조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살처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과로 드러나는 행정 집행이나 보상으로 처리하는 데 인력과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 지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상금을 시간제로 차감한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효율화의 이 비정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정이나 내용을 챙기는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오히려 이 사회적인 자원을 살펴나가게 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과정이나 내용을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도 잘 드러나지 않고 또 그 여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결국 우리가 뭐 독려하지 않으면 확보하지 않으면 행정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요번에는 그 초기에 마을에서부터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고 또 마을이 그동안에 그 맺어온 그런 아주 깊은 또 애정과 관심들이 있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현장 사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뭐랄까요? 요청할 수 있는 또는 만나서 뭐 이게 민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을 다 컨택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4차 계고가 날라오기까지도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 관료 행정 체계들이 현장 책임성도 부족하고 정말 일관성도 없고 또 부서 간의 장벽도 있고 떠넘기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카라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1조의 목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안에 축산업이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살처분이라는 이 방식이 결국 축산업의 발전에 또는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 뭐 화성시에서도 인제 그 있었던 얘기인데요. 처음 북쪽에 1.8km 또 남쪽에 1.8km 지점에서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제 2차례나 그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행정 처분을 내릴 때에도 이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 점점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2017년도에 개정된 사안에 보면은 그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사실은 마련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두 군데 가까운 곳에서 인제 1.8km 지점에서 발생한 곳들의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하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조금은 AI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에 사실은 허가가 된 거죠. 근데 그 허가 사항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역에 나서는 이런 행정 조치 사안을 모두가 다 화성시가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이 방역 담당자들은 그 지역에 허가가 났다는 거를 사실은 뭐 그 이후에나 일이 발생한 이후에나 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인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쉽게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가축들을 어 돌보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그래도 쪼끔은 그 장치들이 좀 되어 있는데 아까 카라에서도 인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24일 날 발생하자마자 마을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민원 청원을 넣어서 거기에서 인제 농식품부에서 답변이 왔을 때에는 이거는 뭐 해외 사례도 그렇고 살처분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감이지만 "이게 행정입니다. 행정처분입니다."라고 밖에는 인제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바로 일주일 이후쯤에 그 국회에 농해수위에서 한 번 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활동을 보고 농해수위에서도 한 번 질의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식품부의 이 답변에는 마을에서 냈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카라에서 인제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지자체에서 뭐 지형적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한 지방 가축 방역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인제 그 답변서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당사자들이 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하기는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네.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 서비스를 제대로 인제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제 거기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까지도 인제 그 국회에는 답변을 한 거를 저도 문서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 이 행정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제 가장 필요하다고 싶고요. 게다가 산악마을이나 뭐 마을의 어떤 양계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지침의 위험도 평가 항목들을 한번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그걸 견줘 봐도 충분히 살처분이 아닌 예방적 관찰이나 방역 강화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어 물론 뭐 양성이 나오면은 인제 그 단계는 인제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예방적인 방역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인제 되지 않았다는 게 인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산악마을의 사례는 이 주류 인플루엔자를 피하거나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조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역의 환경들 오히려 거기에 인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왜 우리 사회의 행정과 모든 제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예를 들면 안전과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도 안전한 먹거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안전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딱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수치화된 어떤 결과물만으로 이게 퇴출되고 건강하게 재배하려는 그런 노력과 그 실천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은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안전성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건강성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어떻게 사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해 2월 달에 이제 국회가 또 열린다니까 그때 그 우리를 대변하는 한해 국회에서 이 사안이 행정부에 질의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도 같이 마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동물권의 문제나 뭐 축산과 육식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계란 쌓여 있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계란이 많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산 계란 수입하는 거 아시죠? 일단은 농림부의 목표는 설 전에 계란값이 올라간 거를 좀 원활하게 억제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비행기로 들어오는데 주관은 AT고 그 비행기로 들어올 때 물류비나 이런 것들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쌓여있는 계란, 그 지금 산업마을 계란 같은 경우에는 뭐 멀쩡한 계란이니까 그거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빨리 풀어서 소매 판매용이든 아니면 가공용이든 충분히 모자란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농가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AI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은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이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을 포함한 농업이라는 건 왠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또 다른 산업의 피해자로서 FTA라든가 뭐 WTO 체제 하에서 항상 농업은 우리가 경쟁 아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업 국가보다 항상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림부는 항상 지원하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지원이라 하면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농림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는 한반도 국가에서는 철새 도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친환경 축산이든 아니든 간에 무작위로 걸립니다. 지도에서 보면 알다시피 철새가 비교적 없거나 논이 적거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강원도는 잘 안 걸려요.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농림축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따라해야 될 나라가 별로 없어요. 과거와는 달라진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가 하는 거 보고 유럽의 축산 선진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야, 유럽이 그렇게 한대. 이거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집단지성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던져줬을 때 훨씬 더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번에 그 산업마을 사태가 그런 것 같아요. 3kg로 한정 짓지 말고 저희 단체는 그래요. 양계협회나 저희나 유통협회나 3kg 반대를 계속 주장을 해요. 회의 때마다 하고 정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서 연대를 해주시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논의인 것 같아. 힘은 들지만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계란 1.5%라고 하는데 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업자의 시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업자에서 봤을 때는 업자들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수익을 쫓는 겁니다. 친환경 계란 안 팔려요, 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출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보상금에 대한 밀식 사육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는 걸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든 직접 걸리든 간에 걸리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보상을 노리고 어떤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암농장 김진웅 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 아침에 살처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아침에 10,000마리 다 예방적 살처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살처분 끝내고 쉬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살처분 안 하려고 한 20일 정도 버텼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압박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버티지는 못하고 살처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압박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압박들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산업마을처럼 시에서 초소 이제 세워가지고 계란 판매를 전혀 못하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계란 보관 장소도 좁고 이제 계란을 계속 판매를 해서 이제 자금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니까 돈의 흐름이 이제 끊기니까 이제 당장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농가에서도 닭을 다시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살처분 안 해서 이제 못하니까 그런 점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됐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네. 앞으로는 좀 잘, 이런 농장의 업계에 저희가 잘 열심히 저희도 한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어제 좀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일단 저는 이제 산업마을 분들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곳의 닭들과 그리고 이미 살처분된 닭들이 살처분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 닭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몇 마리가 이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는 이제 농사 짓고 있거든요, 송산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분리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뭐 축산물이나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통 단계를 거쳐서만 소비자가 그것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랑 상관없는, 익명성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런 것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내 일이고 나랑 굉장히 관련이 많고 나도 책임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무책임해도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도모해 가야 될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설정하고 공유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나 도나 나라에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나라에서 사단 마을에 와서 너무 "이렇게 해 주셔서 나라도 못하는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워낙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신지는 알지만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산업마을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팬이에요. 산업마을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산악마을을 너무 잘 알고 그곳에 공동체로 이루어서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의 먹거리를 주는 것 같은 산악마을이지만 어떤 정신과 모토 아래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한 알의 알로 먹고 있는 계란을 만나는 그거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은 그냥 닭알이 아니라 닭씨들이 그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을 통한 어떤 정신과 모토를 이어받아서 그 한 알의 닭으로 또 그 닭씨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악마을을 생각하면 저는 닭씨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민영 그 송산의 농부님이 말해 주신 것처럼 그 산악마을 다가를 로컬푸드나 어떤 매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저는 설레는 사람이고 기분 좋은 사람이고 또 그게 항상 뭐 한살림이나 이런 생협으로 납품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산악마을 계란은 누구나 먹으면 안전한 먹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항상 이 시기가 되면 AI라는 것 때문에 산악마을이 흔들리는 그런 걸 매년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그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지켜보면서 아 정말 농가는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농축산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이미 우리 진짜 먹거리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먹거리가 몇 군데 있는 그 속이 바로 산악마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정말 산악마을 그곳이 지금 이 AI를 통해서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요. 뭐 이렇게 화성 시민 토론회를 이렇게 맡아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저는 오늘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그 희망을 피워주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산악마을은 안전하다. 그 닭씨들은 또 안전할 것이다. 우리의 이 작은 움직임이 점점 커져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오늘 보고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산악마을 유재호 대표님이나 뭐 산악마을 지금 이경묵 선생님이나 또 오태미 선생님 다 들어와 계신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이곳에 있어서 위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정말. 그래서 이거가 희망이 돼서 하나의 불씨가 되고 안전 먹거리를 지켜가는 오늘의 시간에 제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다양한 대안과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부터 그리고 또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간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전체주의적인 예방 정책은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좀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참여한 시민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화성시로부터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처음 발생 농장 살처분으로부터 산악마을이 21일이 지났습니다. 21일이면 아까도 계속 언급되었지만 보호지역에서 예찰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30일 이후부터는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계속 실효 검사를 통해서 안전이 확인된다면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예찰 지역에서 해제하고 정상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산악마을에서 지금 그런 한 가지 또 방법으로 화성시장 시민 소통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성시민 1,500명이 그 글에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나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만 한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앞에 저희가 링크 방법 공유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화면도 많이 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더 진전된 또 회의가 있거나 토론회가 필요하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